안녕하세요.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은 빈부차가 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이지만 그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그 제조업이나 중소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상위 1% 소득 점유율을 보니까요. OECD 대비해가지고 한국은 캐나다 수준이에요. 캐나다도 빈부 차이가 상당히 심하네요. 그러니까 독일, 캐나다 그 정도 수준이 상위 1% 소득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미국보다는 다행히 좀 낮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 멀티내셔널 그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CEO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근데 상위 10%를 보세요. 상위 10%를 보니까 한국은 또 캐나다보다는 좀 그 빈부차가 심하지만 미국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은 다국적 기업, 한국도 다국적 기업이죠. 대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아마도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제가 주시하는 건 캐나다예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짬뽕이 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현재 그 실시하려고 하는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 임대차 3법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난다면 여기는 월세만 있고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차이 말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를 짬뽕한 나라가 캐나다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도 이렇게 짬뽕돼 있죠. 그냥 사유재산만 인정해줘라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전월세 상한제가 5% 이내로 그 임대료를 계약 갱신할 때 그 제한을 뒀어요. 이것은 인플레이율과 비슷한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 5%라고 제한을 두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플레이율 그 전년도 인플레이율 이랬으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자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간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계약 연장해서 최대 4년 보장한다 이거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은 좀 집주인의 횡포가 심하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왜 여기 전월세 상한제도 이렇게 5%라고 뒀냐면 그 폭이 너무 상승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계약 연장할 때 세입자가 원할 경우 그 실거주자인 집주인이 거기서 살겠다고 할 경우만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입자가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이 캐나다는. 그래서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에 이 집주인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만약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 너무 집을 지저분하게 쓴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냈다가는 고소 고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거기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서 1년간은 거기서 살아요. 그래야만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세입자가 어디 이사 갔다 하더라도 다시 와서 저기 주인이 진짜 사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고소 고발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배상해야 된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제도예요. 단지 여기서 퍼센테이지랑 그런 그 최대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 위주로 그래도 많이 쏠리는 셈이죠. 그렇지만 한국은 너무 그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꼼수 전략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책적을 낸 걸 보니까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사실상 폐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7만 호가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거품 붕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왜 그러냐? 이것은 뭐 한국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세게 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일단 아무튼 금리 인상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국제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확대될 거랍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20%로 5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만약에 임대사업자, 또 다주택자,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집들을 내놓게 되면은 사실 용적률을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710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자 폐지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꿨다 그래서 뭐 큰일은 아니죠. 그리고 규제 강화를 했다. 이거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그래야지 여유 집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에서 가져왔는데, 어느 정도 전체 그 구도가 주택가격 거품 붕괴를 지금 하는 게 붕괴가 아닙니다. 거품 정상화, 주택가격 정상화죠. 그런 조건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임대사업제도, 이게 이제 세계화 추진 세력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바로 잡았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미통당에서 윤익숙 씨가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막 센세이션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이 사유 자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부에다가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금 부과율이 낮아요. 게다가 뭐 중요한 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재단에다가 돈을 내면 그것도 감세, 감면, 면제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의 윤희숙 씨, 이 사람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임차인이라고 강조를 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센세이션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사실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월세로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만약에
5억을 묶어놓는다 그래 봐요. 돈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묶어놓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 그 집에다가 5억을 그냥 묶어놓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뭐 어떤 활용을 해서 뭐 금이라도 사서 진짜 그걸 불리는 게 낫죠. 주식 투자를 해서 불리는 게 낫죠. 지금 한 2, 3년은 지금 금리가 꼼짝없이 제로인데 제로인 거랑 똑같죠. 전세를 그렇게 제로로 놓으면. 그래서 차라리 저 생각에는 월세로 반월세, 반전세, 요새는 이런 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월세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세입자들한테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전 세계의 금리가 그만큼 제로 비슷하게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돈을 갖다가 집에다가 그냥 제로금리인데 거기다 놓는다? 그거는 은행에다가 제로금리인 적금을 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몇 년 후에 그걸 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금리가 제로인데, 거의 제로인데. 그래서 이렇게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는 분들은 물론 전세로 그냥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전세, 반월세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는 건데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 지금부터 월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경제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은 자기 그 파이낸셜 플래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억씩을 집에다가 그냥 둔다? 글쎄요. 저는 이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현재 전세 호가는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매물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세 호가도 내려가게 되고 세 자체가 가격이 내려가게 될 확률이 높죠. 앞에 설명한 대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감을 이렇게 갖도록 정치인 미통당의 윤희숙 씨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은 인기 학군 지역의 새집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과거부터 이거는 얘기를 한 건데, 인기 학군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지역이 나쁜 데다가 거기다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학군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된다 그러죠. 학군에 상관없이 좀 비슷비슷하게 세 가격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저는 옛날부터 이거 주장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인기 학군이라는 것이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글쎄요, 한국의 그 교육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여기 캐나다의 경우는 공립학교 인데도 공립이에요. 나라에서 다 보조를 해줘서 하는 공립입니다. 물론 사립도 있죠. 사립은 굉장히 그 학비가 비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들을 평범하게 키우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 교육 목표는 애들이 어차피 희로애락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냥 중산층으로 살기를 항상 원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이라고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다고 봐요. 뭐 권위적이라서 애들이 막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는 뭐 약물 그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한국도 뭐 좋은 집안 자제들이 그렇게 그거 뭐죠? 마리아나나 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